예, 어떤 분이 그 흥미로운 글을 올린 걸 봤는데요. 제목이 신라 김씨 왕조는 흉노 기밀제 세력을 등에 업은 선비적 모용시입니다. 4세기 이후에 등장한 경조 지역의 적석 목곽분 주인은 선비족이라는 거죠. 가야와 일본 지역 무덤 주인은 이제 신라에서 소외되고 추방당한 이들이라는 건데요. 어투는 비록 간결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 논지는 다음과 같아요. 기밀제 세력이 한반도 동남부로 들어와서 김수로 세력이 가야를 세우고 김할지 세력이 신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고구려군에 쫓긴 선비 세력이 신라 땅으로 들어와서 김할지 세력을 등에 업고 법흥왕 때 김씨 성으로 바꾸고 김할지 후손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씨 행세를 하고 있는 모씨 후손은 명확히 알도록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건데요. 여기서 수로날지는 호칭이죠. 만약 당군이 실존이라고 해도 호칭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로는 후손이 구지봉, 구지가라 고성, 구지가라인 고성, 그리고 안라국인 함안 쪽에 있고 이들이 기매를 치죠. 포상팔국. 김할지는 사라진 건가요? 김수로왕 신화는 당군 신화나 혁거세 신화 혹은 동명왕 신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당연히 그 김수로 세력이 셌다고 보고요. 당시에 김할지 세력은 선비족 모용시 법흥왕에 먹힌 거죠. 예, 박혁거세는 김추가 아닐까. 예, 초기 신라, 그러니까 진한 조선민은 한나라 유민이었다는 거죠. 왜 김씨가 박씨로 바뀌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지금의 감숙성 난주가 김일제 세력, 그러니까 김수로와 박혁거세가 시작된 곳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 동남아 출신이라고 하면은 곤란한 게, 그리 되면은 그 하플로알은 유럽도 동남아에서 시작된다는 이상한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고, 예, 마치 그 공용 시대가 등장했다, 예, 뭐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고, 시작을 중국의 중원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예, 이할평 박거세 시작을 중국 중원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이할평은 그 기자조선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박거세가 이제 김수로 세력과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 얘기들을 왜 했느냐면 신라 김씨는 다시 모용씨로 복성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독고영재, 선우영녀, 남궁옥분 등 의외로 주변에 복성 쓰는 이들이 간간히 보이죠. 이제는 성씨 변경을 제약공파가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신라 김씨 시리즈에 모용이라는 성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유대, 웨스턴 터키, 그리고 신라 루트로 들어왔고, 이제 백제 가야는 동터키계인 고려와 이 중국의 중원, 상나라 등으로 엮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냥 흉노로 그러면은 저 예전에 그 울진에서도 얘기했지만 하플로 C 흉노, 하플로 O 흉노, 또 C 중에서도 JCOC 뭐 이래. JC라는 말은 이제 일본에서 JC 바이러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따와서 하는 말이고, 아무튼 그 이번 시간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 여기 위치가 지금 화장실 앞이라서, 예, 마지막 시간으로 그 김택일, 그러니까 모용택일옹을 다룰 시간입니다. 예, 호가 우송이죠. 우송 선생은 일본 전국에 내노라는 수재들조차 하늘의 별따기처럼 동경하여 맞이 않았던 제3고등학교의 입학 관문을 돌파했고요. 이어서 명실공히 당시 그 일본 학문의 권부이자 학벌정치 산실이던 동경제국대학에, 더구나 그 안에서도 경쟁이 가장 치열하기로 이름 높은 법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송은 그 출세보다 진위를 탐구함에 관심이 많았죠. 예, 법학과를 버리고 철학자를 철학과를 택해서 윤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예, 해방 후에는 그 서울대로 옮기고요. 예, 늦깎이 유학으로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박사를 하죠. 올라갔다 내려가 볼까? 이 우송의 철학은 현실로부터 유리된 단순한 강단 철학이 아니에요. 망고불력의 관념적 가치체계 수립이나 그런 수립이나 일삼는 윤리학이 아니고 가치 윤리도덕 문제를 언제나 현실과의 관계에서 척결하고 해결하려는, 그게 이제 우송의 철학이자 윤리학입니다. 예, 우송이 말하는 사회 개조라는 것은 정신적 자세 내지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랜 습성 내지 타성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 관련해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송은 바로 여기에 어떤 부조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화는 마침내 묵은 도덕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야기하고 새로운 도덕에 대한 갈망으로 변하죠. 여기서 우리는 그 우송의 상대주의적인 윤리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송의 윤리학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새 도덕을 전통 도덕과 완전히 절연시켜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변정적인 종합 내지 지향 가운데 그 수립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우송의 신념입니다. 예,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현재에 맞는 가치체계 혁신을 한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우송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합니다. 다만 우송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할 유환자라는 엄숙한 사실을 때때로 상기할 것을 서류합니다. 자콩파 그 석의 아들 우갑의 후손으로서 한국 철학회장과 수필문학 진흥회장을 지내면서 그 주요 작품으로 우리 현실과 서구사상, 윤리학, 이조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등을 남기죠. 우송은 그 종친 모임에 관심이 없는 걸로 유명했어요. 제학공파 내에 이제 소파로 참봉공파가 있는데, 이 참봉공 우갑의 후손이 중 한 명이 이제 그 방배동 연구실, 이 김택일 방배동 연구실을 찾아뵈었다고 하죠. 당시 그 김택일은 한국 학술 원장직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철학문화연구소, 그때 2005년인가요? 예, 철학문화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예, 지금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예, 우송은 철학의 대중화와 예, 사회운동에 힘썼습니다. 해서 아들도 철학교수예요. 예, 저는 이제 그 부자가 신학, 여기는 부자가 철학. 6, 70년대 우송은 김형석, 안병욱과 함께 3인방 철학자 겸 수필가 트로이카 시대를 펼쳤습니다. 김형석과 안병욱은 이북 출신이고 우송만 이남 출신이죠.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들도 이북 출신 목사들이 많죠.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가 대표적이고요. 김형석의 경우, 이제 김형석 교수의 경우에 그 큰산 외삼촌이 김일성과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종북 세력이 커진 것 또한 평신, 숭전 영향이 큽니다. 처음엔 어쨌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이북 체제는 실패했죠. 아무튼 그 3명의 1세대 철학자는 수필로 당시 젊은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셋 중에 이제 학문은 우송이 앞서고 사회활동은 안병욱 선생이 앞섰고 김형석 씨는 중간쯤 됐다고 하네요. 개간, 철학과 현실은 1988년에 비정기 간행물로 출발을 하는데,
이듬해 그 개간제로 전환을 하고, 우송을 중심으로 철학 연구자들이 창간한 전문지가 바로 이 철학과 현실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27일 우송이 별세하죠. 향년 88세 나이였어요. 피천득 등과 함께 현대수필의 개척자로도 꼽혔습니다. 부인 이종순 씨와 사이에 일남 이녀를 뒀고, 아들 도식은 현재 건대 철학과, 건국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우송은 사는 동안에는 이제 무신론자였어요. 하지만 가족과 직장 내 주변인들은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소천하시기 몇 개월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유족들이 밝혔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궁금했어요. 이분의 사고가 기독교와 흡사했는데 기독교 쪽으로 올래나 말래나, 결국에는 오고에 말았다는 거. 비록 여기가 절이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방금 야생동물이 한 마리 지나가네. 이번 시간에는 그 충남 논산 간척사, 여기죠. 입구에 있는 우남 이승만 박사 추모비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 본 비석은요, 대한방공청년회 논산 지부원들이 1965년 7월에 세운 겁니다. 우성에 묻히는 그러니까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에서 살다가 독립운동으로 일본군에 잡혀가, 보이시죠? 일본군에 잡혀가 옥고를 치릅니다. 한편 그 우남 이승만은, 저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편 그 우남 이승만은 독립투사로서 북조선 기습 침공으로 시작된 6.25에서 나라를 구했지만 그럼에도 독재자로 홀대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건국 대통령의 흔적은 찾기 힘들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왜 이런 곳에 이런 비석이 있는 것일까? 들리기로는 6.25 전쟁 중에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한국군을 도망칠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도와줬다는 뜻에서 세운 추모비라고 합니다. 이 비석 뒷면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90평생을 한결같이, 보이시죠? 90평생을 한결같이라고 쓰여있죠. 90평생을 한결같이로 시작되는 비문은 우송이 쓴 겁니다. 우송 김택일 선생이 모용택일 쓴 겁니다. 비문 옆에는 적혀있죠. 김택일. 비문 옆에는 1965년 7월 3일 대한방공청년회 논산지부 1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6.25 직후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으로 석방된 청년 가운데 반공청년회 논산지부에 가입한 몇몇 회원들이 대통령 서거 소식에 이 추모비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공포로 석방은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고, 이승만이라는 거인이 얼마나 배포 있는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곳 관촉사에는 이제 그 은진미륵이 있어요. 은진미륵이 있는데 고려 광종에 세웠다고 하죠. 근데 왜 만약 세웠다면 수도 개경에서 먼 이곳 논산 땅에 세웠을까요? 혹자는 그 고려의 라이벌이었던 견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망명 이후 상부로 대접을 했지만 아무래도 적을 개경 근처에 묻는다는 것은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적혀있죠. 운남일까 우남일까? 우남이 맞다고. 구름은
예, 제가 이거를 보려고 결국에는 담장을 넘었네. 예. 아무래도 그 적을 개경 근처에 묻는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거죠. 근데 견훤이 전주 모악산이 보이는 곳에 묻어 달라고. 견훤이 전주 모악산이 보이는 곳에 묻어 달라고 하자 한편으로는 그 환영을 했지만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 후백제 세력이 뭉칠까봐 염려한 것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미륵불이라고 하네요. 예, 뭐죠? 이승만이 그러면은 견훤의 후손인가요? 예,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무튼 낮의 동맹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 신라는 그 5, 6세기, 그러니까 보통 4세기부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또 이렇게 더 뒤로 당겨서 5, 6세기로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예, 저는 더 그렇게 좀 그런 관점인데요. 예. 이 당시 그 초창기 그 모형신라는 이제 그 연약했어요. 그래서 이 백제라는 큰 나라 없이 당시 그 4세기 지도를 보면은 이 백제가 그 강원도 남서부 일부 지역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컸다고요. 이렇게 해서 컸는데 이제 신라 가야는 구석에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 백제에 의존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백제에 의존해서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C족이죠. 클랜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낮의 동맹을 보기 위해서 다음 편으로 이제 백제단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낮의 동맹은 특이한 것이 그 삼국이라고 해야 되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뺍시다. 이 삼국 중에서 가장 견고한 동맹이자,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예, 오늘날로 치면은 이 남한이 북한에 맞선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현대하고 뭔가 유사성이 있어서, 유사점이 있어서, 예, 이 한성백제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예, 백제 단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웅진으로 천도하는데 신라가 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